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사우디를 상대로 한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대2로 경기를 내줬고 이로 인해서 위기론까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 끝나고 스칼로니 감독의 기자회견을 조금 보았는데 자국 언론들의 거의 질문 세례를 받으면서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청문회 같은 느낌에 더 가까웠습니다. 반면 90분 경기를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아르헨티나의 경기력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우승 후보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에는 크게 동의하기가 힘든데 경기 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떠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경기에서 4-4-2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전방에는 라우타로와 메시,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왼쪽부터 파푸 고메스, 파레데스, 데폴, 디마리아가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라인의 경우에는 딸리아 피코, 오타멘디, 로메로, 나우엘 몰리나가 위치했고 골키퍼에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경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실 아르헨티나가 어떤 라인업을 냈냐라기보다는 사우디가 어떤 식으로 경기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준비해서 나왔느냐가 조금 더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사우디는 4-4-2 형태를 갖추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 수비 국면에 놓였던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사우디는 완전하게 4-4-2 형태를 갖추고 수비를 했고, 반면에 보통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에서의 밀리는 팀이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할 때와는 다르게 전체적인 진영을 내려앉혀서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플레이한 것이 아니고 거의 하프라인 인근에 혹은 센터 서클 인근에 백라인을 위치시키고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수비 진영 구축을 통해서 1선과 2선과 3선의 간격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좁혔고 경기 내내 이런 컴팩트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우디가 결국에는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르헨티나가 자신들의 진영 내부, 그러니까 자신들의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는 아르헨티나의 최전방 선수 구성에서부터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우디가 이것을 적절하게 다 무력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최전방에 라우타로와 메시를 배치시키면서 이 두 선수를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시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두 명의 공격수를 위치시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면 2명으로 4명의 백라인을 묶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수가 위치했을 경우 좌우 풀백의 경우에는 자신의 등 뒤가 공략당하는 것을 의식해서 결국에는 전방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백라인을 그러니까 일자에 가깝게 4명이 백라인을 구성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백라인을 묶어놓음으로써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을 받을 경우에 백라인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전진을 해서 수비를 펼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2명이 위치하게 되면은 백라인 자체를 묶어놓음으로써 그 사이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수비가 대응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사우디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선과 2선과 3선 그리고 진영 자체를 굉장히 높여서 컴팩트함을 경기 내내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장치가 사실상 시료를 거두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파레데스가 백라인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백스리를 형성하면서 공을 순환하는 경우 혹은 파레데스가 내려가지 않고 데폴이 사우디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와 왼쪽 중앙 미드필더 사이에 있다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오른쪽 센터백으로 공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우디는 컴팩트하게 진영을 유지하고 이 안에서는 또 지역 방어 안에서의 대인 방어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 진영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데폴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센터백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내려가서 공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보통 4-4-2 진영을 갖추고 수비를 하는 팀들의 경우에는 해당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가져가게 됩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해당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가져갈 경우 공을 가진 데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놓이는 오른쪽 풀백으로 인해서 2대1의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수적 우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혹은 데폴에서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디마리아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패스가 이어지면서 그 이후 상황에서 또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우디의 경우에는 데폴이 해당 움직임을 가져갈 경우에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아닌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해당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가져감으로써 수적 열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았고 혹은 중앙 미드필더가 끌려 나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당 움직임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수적 열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가 이런 식으로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수비 전술을 펼쳤다 보니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공격의 형태는 사우디의 백라인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디마리아를 활용하는 공격 형태였는데요. 백라인 뒤에 있는 공간이 사실상
운동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중 제일 큰 공간이다 보니 디마리아가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그 움직임을 향해서 롱패스를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전반전 지공으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반면에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압박을 시도함으로써 압박을 통해서 공의 소유권을 탈취한 이후에 빠른 역습, 그러니까 즉 공격 전환 국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과정에서 오프사이드로 득점까지는 결국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골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어느 정도 우승 후보다운 팀이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공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지공에 계속해서 무게를 두긴 하겠지만 만약 이번 경기에서의 사우디처럼 지공을 상대가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는 것에 성공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비를 하고 있다가 압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것에도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함을 통해서 여전히 강력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반면에 결국 경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그러니까 실점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아르헨티나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실점의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점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오프사이드 이후에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골키퍼가 롱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공의 소유권이 굉장히 빈번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아르헨티나의 공이었다가 사우디의 공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공이었다. 사우디의 공이었다. 공의 소유권이 계속해서 양 팀으로 넘어갔다 돌아왔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메시가 공을 소유하게 되었고 메시가 결국에는 사우디 선수의 적극적인 압박에 의해서 공의 소유권을 빼앗겼는데 수비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서 수비 전환, 그러니까 즉 공을 빼앗긴 이후의 압박이라는 것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팀이 첫 번째 실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 소유권을 잃은 선수는 그것이 메시가 되었든 혹은 누가 되었든 간에 공을 빼앗긴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으로서의 압박을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을 뺏긴 선수는 자신으로부터 공을 빼앗긴 선수와 팀에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압박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공의 소유권을 그 자리에서 되찾아오든 혹은 만약에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지 못하더라도 공을 빼앗긴 선수가 압박을 시도해야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수비 지정을 재구축하고 그 이후부터 수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을 빼앗긴 선수가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은 상대는 아무래도 공을 가지고 그대로 역습을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그 과정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 사우디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메시가 공을 빼앗긴 이후에 반응으로서 공을 소유권을 잃은 이후에 반응으로서 압박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잘 활용했고 그 이후에 곧바로 공을 전방으로 전개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센터백 2명을 상대로 2대2 상황에서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적 동의 2대2 상황을 활용해서 첫 번째 득점까지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축구라는 것은 공격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수비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공격 국면과 수비 국면, 그리고 수비 전환 국면과 공격 전환 국면, 네 가지 국면 모두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월드컵과 같은 탑 클래스 팀들이 모인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성취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아르헨티나라는 팀은 결국에는 메시라는 선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처럼 공격을 전개하다가 수비로 전환하는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결국 그 리스크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